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4년간 전 세계 몰래 건조한 7만 3천 톤 초대형 항공모함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긴급 정보회의를 소집했고 일본은 한밤중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팔아달라. 무기를 팔던 미국이 무기를 사겠다며 무릎 꿇은 겁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지하 2층 긴급 상황실의 철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12명의 고위 군사 관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벽면 전체를 뒤덮은 6개의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색 점들이 한반도 주변 해역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관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고 회의실 안에는 차가운 커피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이 가득했습니다. 310건. 스크린 한가운데 찍힌 빨간 숫자가 저희 눈을 때렸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한 횟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40건 수준이던 침범이 올해 들어 무려 310건으로 폭증한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항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남해를 통해 130척, 서해를 통해 80척, 심지어 동해까지 40척. 중국 군함은 대한민국의 바다를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단 한 달, 8월 한 달 동안에만 190척이 한국 영해를 유린했다는 보고서가 제 앞에 놓여 있었죠. 캠벨 부차관보, 회의를 주재하던 합참 정보본부장 스티브 로건 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직접 가야겠어. 한국 해군 전력 재평가 보고서를 2주 안에 올려야 하네. 저는 데이비드 캠벨입니다. 올해 59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부차관보로 이 자리에 앉기까지 34년이 걸렸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구축함 함장을 거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을 지나 펜타곤까지 태평양의 모든 바다를 제 발로 밟아본 사람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해군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미국이 보호해주는 나라였으니까요. 70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날뛰어도 미 칠함대가 버티고 있는 한반도 해역은 안전합니다.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만 잘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저희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34년 군 경력 동안 쌓아올린 모든 확신과 판단이 단 5일 만에 산산조각 나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는지, 왜 중국과 일본이 한밤중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출장 준비를 하던 다음 날 오전, 저는 직속 상관인 리차드 모건 국방부 차관의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모건 차관의 사무실은 펜타곤 이동 4층, 창문 너머로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집무실이었습니다. 벽에는 로키드 마틴 시절 찍은 F-35 전투기 앞 기념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의 명함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이 사람의 본업이 국방인지 무기 장사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캠벨, 앉아. 모건 차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턱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63세의 그는 방산업체에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회전문 관료였죠. 국방부에 들어오기 전 로키드 마틴에서 17년을 일했고 국방부를 떠나면 다시 방산업체로 돌아갈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는 거 알고 있네. 해군 전력 평가 건이지? 예, 차관님. 중국 영해 침범이 310건을 넘어서면서 한국 해군의 대응 능력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모건 차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전력평가. 그건 표면적인 임무야. 진짜 자네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 그는 책상 서랍에서 빨간 딱지가 붙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항공모함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 경항모 사업은 표면적으로 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정보망에 수상한 신호가 잡히고 있거든. 항공모함이요? 한국이?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이라니. 호위함이나 잠수함은 잘 만들지만 항모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조차 항모 한 척을 건조하는데 130억 달러, 한화로 17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죠. 그래서 자네가 가서 확인해. 만약 한국이 정말로 독자 항모를 추진하고 있다면 접게 만들라고요? 한국이 독자 항모를 가지면 F-35B 수출 계약이 날아가. 28대 계약이면 42억 달러야. 우리 로키드 마틴의, 아니 미국 방산업의 핵심 수익원이라고. 그 순간 저는 모건 차관의 입에서 로키드 마틴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가 미국 방산업으로 바꿔 말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국의 안보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통제 가능한 무기 구매 고객일 뿐이었죠. 한국이 독자 기술로 뭔가를 만든다. 그건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아. 그게 70년간의 룰이야. 모건 차관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기술을 사는 쪽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회의실 스크린에 CNN 속보가 떴습니다. 서해에서 중국 해군 함정이 한국 해경 경비함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중국 구축함은 한국 3,000톤급 경비함의 3배가 넘는 덩치로 위압적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물대포가 한국 함정의 브릿지를 정면으로 강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혀 있었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동맹국 중 하나일 뿐이라 해도 저 영상에서 느껴지는 일방적인 폭력은 군인으로서 분노를 참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속보 아래에 깔린 자막이 눈에 박혔습니다. 중국 남부정구 장외이고 부사령관, 한국 해군에 대해 공개 발언. 한국 해군은 우리 해경순 시선 수준도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원양 작전 능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외이고 58세의 중국 해군 중장으로 남부정구 해군 부사령관이었습니다.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한국 영해 침범 작전의 총지휘관으로 한국 해군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죠. 이 사람은 한국 어선에 물대포를 쏘고 한국 해경 함정의 위험 기동을 지시하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바다를 우리 앞마당으로 만들었다는 공로로 진급까지 한 자였습니다. 모건 차관이 스크린을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저것 봐. 한국 해군이 저 꼴인데 항모를 만들겠다고? 순찰선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죠.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에 급급한 수준이고 중국의 해양 팽창에 독자적으로 맞설 능력은 없다고. 이것이 저희 두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오산 공군기지에 내렸습니다. 3월에 한국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활주로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코트깃을 세우며 트랩을 내려오는데 한국 해군 정복을 입은 장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캠벨 부차관보님, 환영합니다. 해군 참모차장 박정훈입니다. 55세의 박정훈 소장은 잠수함 함장 출신답게 체구는 작지만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그의 손아귀 힘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긴 비행하셨을 텐데 바로 국방부 브리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숙소에서 쉬시겠습니까? 바로 브리핑으로 가죠. 시간이 없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현대와 기아 전기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죠.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나라는 여전히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회의실에는 이미 8명의 한국 해군 장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해군 중장기 전력 증강 계획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브리핑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국 해군의 현 전력 현황,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급의 성능, 잠수함 전력, 그리고 최근 진수한 호위함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놀라운 것은 없었죠.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범위 안의 이야기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항모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들은 건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보고였는데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졌죠.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34년간 수많은 군사, 협상장에서 단련된 저희 촉은 그 침묵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브리핑을 맡은 해군 대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항모 사업은 예산 문제와 내부 검토로 인해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류. 사실상 중단이라는 의미였죠.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모건 차관이 걱정하던 한국의 독자 항모는 역시 현실이 되지 못한 거구나. 한국도 결국 현실을 인정한 거야. 항모 같은 건 우리 미국이나 만들 수 있는 물건이지. 잘 알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사일 방어와 잠수함 전력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항모는 우리가 맡을 테니까요. 제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박정훈 제독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고 조소라고 하기엔 너무 은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표정 변화가 제 기억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캠벨 부차관보님, 내일 일정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정훈 제독이 회의실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은 거제도에 있는 하나오션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직접 보시는 게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조선소요? 상업용 선박 공장을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군함 건조 시설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관보님께서 직접 보시면 아마 보고서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보고서의 방향이 달라진다. 무슨 의미일까? 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저는 모건 차관에게 보낼 중간 보고 초안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현재 연안 방어에 최적화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항모 사업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판단됨. 독자 항모 건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움. F-35B 수출 계약 추진에 장애요소 없음.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한국 출장은 형식적인 확인 절차에 불과하고 돌아가면 모건 차관의 무기, 장사 계획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거제도행, 군용 헬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저희 모든 확신은 한 겹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한국이 4년간의 침묵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경항모 사업을 접은 척하면서 그 수면 아래에서 어떤 괴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는지, 제가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느낀 감정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가진 나라의 고위 관료인 제가 대한민국 앞에서 공포를 느끼게 될 줄이야. 다음 날 새벽 6시, 군용 헬기가 서울 용산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의 산줄기가 끝없이 이어졌고 1시간 반쯤 지나자 푸른 남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거제도의 해안선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저는 창가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해안을 따라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기의 골리앗 크레인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은 마치 강철 거인들이 바다를 향해 도열한 것 같았죠. 그 아래로 건조 중인 초대형 선박들의 붉은 선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 과거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조선소 중 하나였습니다. 헬기가 조선소 헬리패드에 착륙하자 뜨거운 철 냄새와 용접 불꽃의 파란 빛이 동시에 저를 맞았습니다. 엄청난 소음이었죠.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강철판을 자르고 용접하는 소리가 조선소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부차관보님. 박정훈 제독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자 한 번 도크에서 27만 톤급 초대형 LNG 운반선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구형 탱크 4개가 선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죠. 이 한 척이 3조 2천억 원입니다. 하나오션 측 안내를 맡은 부사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대단하군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직접 보니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업용 선박이었죠. 제가 보러 온 것은 군함 건조 시설이었습니다. 2번 도크에서는 한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이 건조되고 있었고 3번 도크에서는 잠수함 선체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펜타곤 보고서에 이미 포함된 정보 범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었죠. 그때 저는 조선소 배치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번, 2번, 3번 도크는 모두 개방되어 있었고
저에게도 자유롭게 접근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치도 끝자락에 표시된 4번 도크 구역에는 붉은 빗금이 쳐져 있었고 출입 제한이라는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4번 도크는 어떤 시설입니까? 제 질문에 하나오션 부사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현재 설비 보수 중인 구역입니다. 안전 문제로 외부 방문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설비 보수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34년 경력의 군사 관료를 상대로 설비 보수라니 너무 진부한 변명이었거든요. 시차를 마치고 조선소 게스트하우스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저는 창문 너머로 4번 도크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번 도크를 둘러싼 차 폐막 위로 골리앗 크레인 2기가 솟아 있었는데 그 크레인의 규격이 다른 도크의 것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도크 입구에서 이어지는 운하의 폭이 다른 도크보다 2배 이상 넓어 보였죠.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박정훈 제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독님, 저 도크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박정훈 제독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30m입니다. 430m. 저는 숫자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세계 최대 상업용 선박의 길이가 400m입니다. 상업선을 건조하는 도크라면 420m면 충분하죠. 하지만 430m는 그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도크의 크레인 규격과 운하폭을 고려하면 저 도크는 상업선이 아니라 무언가 훨씬 넓고 훨씬 복잡한 구조물을 건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비행갑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건 불가능해. 한국이 그런 것을 만들 리 없어. 부차관보님,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괜찮으십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비행이 좀 힘들었나 봅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4년 경력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 도크 안에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상업용 선박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430m 도크 하나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했으니까요. 다음 목적지가 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거제에서 다시 헬기를 타고 경남 사천으로 이동했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KAI에서는 마침 아시아 방위산업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전시장 안에는 각종 항공기 모형과 무기 체계가 진열되어 있었고 한국 공군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실물 크기 모겁이 전시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KF-21은 이미 잘 알려진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성능은 인상적이지만 미국의 F-35와 직접 경쟁할 수준은 아니라고 펜타곤에서는 평가하고 있었죠. 저는 KF-21 모겁을 가볍게 둘러보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전시장 구석에 놓인 작은 모형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모형에는 KF-21N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끝에 붙은 N은 해군형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모형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수직이 착륙기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수직이 착륙기는 짧은 갑판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만에서 3만 톤급 경항모에 탑재할 수 있죠. 일본의 이즈모급이 그렇게 운용하려는 것이고 원래 한국의 경항모 계획도 F-35B 수직이 착륙기를 탑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KF-21에는 일반 활주로 이착륙 방식의 함재기였습니다. 접이식 날개, 강화된 랜딩 기어, 어레스팅 후크까지 이 전투기를 운용하려면 최소 250m 이상의 비행갑판과 전투기를 강제로 사출하는 캐터폴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춘 배는 절대로 3만 톤급 경항모일 수 없습니다. 최소 6만 톤 이상의 중대형 항모만이 이 전투기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뭡니까? 저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지 옆에 서 있던 KAI 연구원이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KF-21의 해군 파생형 컨셉 모델입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
저는 모형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컨셉이 아니었습니다. 접이식 날개의 힌지 구조, 착함 후크의 각도, 전방 랜딩 기어의 보강 형태까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디테일은 실제 설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수준이었죠. 저는 박정훈 제독을 돌아보았습니다. 제독님, 이 비행기를 실을 배가 어디 있습니까? 경항모 사업은 중단되었다고 하셨잖습니까? 박정훈 제독은 두 손을 뒤로 깍지 끼고 모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어제와 똑같은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부차관보님, 경항모 사업은 중단된 게 맞습니다. 그럼 이 함재기는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만드는 겁니까? 경항모는 중단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등골을 따라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제에서 본 430m 도크가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떠올랐죠. 430m 도크, 활주로 이착륙 함재기, 경항모 중단.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중형항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훈 제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를 보더니 말했죠. 다음 일정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부차관보님께서 보셔야 할 것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 저는 KF-21M 모형 앞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모형 하나가 전 세계 해군력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활주로 이착륙 함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것. 그것은 곧 미국의 F-35B를 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모건 차관이 침을 튀기며 지키려 했던 42억 달러짜리 계약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함재기를 자체 개발한다면 전투기를 미국에서 사올 이유가 사라집니다. 무장 탑재량이나 유지비에서 미국 의존도가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유지해온 미국의 군사적 통제권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헬기에 오르면서 저는 조종사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목적지가 어딥니까? 충남 태안해군 특수시험장입니다. 특수시험장. 이름만 들어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안해안가에 위치한 시험장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초소, 그리고 경비 인력, 한국 해군 기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보안 검색 절차가 이상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휴대폰과 스마트워치가 압수되었고 수행원 2명은 시설 밖에서 대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좀 과한 보안 아닙니까, 제독님? 부차관보님의 직급이 아니었다면 이 시설에 발도 들이지 못하셨을 겁니다. 박정훈 제독의 말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여유 있는 미소가 아니었죠. 진지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설 내부로 들어가는 데만 3단계 보안 인증을 거쳤습니다. 마지막 문이 열리고 긴 통로를 지나 거대한 경납고 같은 공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120m 길이의 레일이 바닥에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레일양 옆으로는 전자장비 캐비닛이 줄지어 있었고 레일 끝에는 전투기 크기의 모형이 사출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시설 전체에서 강력한 전자기장 특유의 따끔한 느낌이 피부를 찔렀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전자기 항공기 사출 시스템, 이멀스라고 불리는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장치였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실전 배치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미 해군의 최신 항모 제럴드 포드함에 탑재된 이 시스템은 개발에 무려 18년이 걸렸고 투입된 예산만 48억 달러에 달했죠. 중국도 푸제남에 전자기 캐터폴트를 탑재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술 완성도는 미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 펜타곤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전자기 캐터폴트가 있었습니다. 시연을 보시겠습니까? 한국 해군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모형 전투기의 앞바퀴를 사출 셔틀에 연결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죠. 5, 4, 3, 2, 1점. 굉음과 함께 모형이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가속했습니다. 120m를 불과 2.8초 만에 주파하며 레일 끝에서 이탈하는 순간 시속 250km에 달하는 속도가 계기판에 찍혔습니다.
사출 과정에서 발생한 바람이 30m 떨어진 제 얼굴을 강타했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진동이 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속 사출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15초 간격으로 모형이 연달아 사출되었고 8회 연속 사출에서 단 한 번의 오작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개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착수부터 현재 단계까지 7년입니다. 7년. 미국이 18년 걸린 기술을 한국은 7년 만에 만들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국 기술 도입 없이 독자 개발입니까? 100% 국내 기술입니다. 선형 유도 전동기 핵심 모듈은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개발했고 전력 저장 시스템은 삼성 SDI의 대용량 배터리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전자기장 제어 알고리즘은 카이스트 연구팀이 담당했죠.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시설 전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선형 유도 전동기, 대용량 배터리, 전자기장 제어. 한국의 민간 산업 기술이 군사 기술로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초정밀 제어 기술이 캐터폴트의 전력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 배터리 기술이 순간 대용량 방전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전자 분야의 민간 기술력이 군사 분야로 전이되면서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기술 장벽을 한 번에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정훈 제독에게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무섭습니다. 이 기술을 미국의 도움 없이 만들었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박정훈 제독은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캠벨 부차관보님, 미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70년간 기술 이전을 막아놓으면 우리가 포기할 거라 생각하셨겠지만 우리는 포기하는 대신 독자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통제한 것이 한국의 독자 기술력을 자극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족쇄가 한국이라는 괴물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거제의 430m 도크, KF-21N 활주로 이착륙 함재기, 그리고 전자기 캐터폴트.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순간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7만 톤급 이상의 중형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다. 경항모 사업 중단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3만 톤짜리 장난감을 버리고 7만 톤짜리 괴물로 격상시킨 것이었죠. 한국은 중간 단계를 모조리 생략하고 단숨에 미국과 중국만이 보유한 중대형 항모의 영역으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안 시험장을 나온 뒤 저는 거제 하나오션 조선소 인근의 호텔 회의실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임스 하워드, 61세의 영국인으로 BAE 해양방산부문 수석설 개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해군의 자존심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핵심 설계에 참여한 전설적인 엔지니어였죠. 현재 하나오션의 기술 자문으로 파견되어 거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두꺼운 안경, 투박한 손마디를 가진 전형적인 영국 엔지니어였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자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캠벨 부차관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설계 경험을 전수하려고 했죠. 우리 영국이 대형 항모 분야에서는 미국 다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하워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와서 3개월이 지났는데 솔직히 지금은 제가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자세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퀸 엘리자베스급을 건조할 때 우리 BAE가 비행갑판 내열 코팅 기술을 완성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오션 기술팀은 같은 수준의 코팅을 3개월 만에 재현해냈어요. 3개월입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의 조선 기술자들은 상업용 초대형 선박을 수십 년간 건조하면서 축적한 용접, 도장, 블록 조립 기술이 있습니다. 군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의 80%는 이미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나머지 20%, 즉 항모 특유의 설계 노하우뿐이었는데 그마저도 한국 기술자들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하워드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걸 보시겠습니까? 하나오션의 수직 계열화 체계입니다.
화면에 뜬 조직도를 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그룹 산하의 하나오션 선체 건조, 하나시스템 레이더 전투체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엔진 항공, 하나디펜스 무장 미사일과 하나의 그룹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선체를 만들고 레이더를 달고 미사일을 장착하고 전투체계를 통합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라는 단일 지휘 체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미국에서도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항모 건조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가 선체를 만들고 레이시온이 레이더를, 로키드 마틴이 전투체계를, 보잉이 항공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최소 4개 이상의 서로 다른 대기업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하죠. 그래서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폭증하고 일정이 지연됩니다. 하지만 하나는 그 모든 것을 한 회사 안에서 끝냅니다. 하워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영국에서 퀸 엘리자베스급을 건조할 때 BAE와 탈레스와 롤스로이스 간의 조율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는 내부 의사결정으로 2주 만에 끝냅니다. 2주요? 네. 회장 한 명이 결정하면 그룹 전체가 움직이니까요. 민주주의에 비효율이 없는 겁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군함번조에 있어서 이 속도는 무기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것이 단순한 기업 합병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초대형 건조 도크와 잠수함 건조 기술, 그리고 BAE의 대형 항모 설계 노하우,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하나로 녹아들고 있었던 것이죠. 하워드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면 한국은 항모를 건조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하워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은 설계부터 진수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제럴드 포드함은 15년이요. 하지만 하나오션의 이 수직 계열화 체계라면 8년 안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8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건조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미 상당 부분이 완성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경항모 사업을 표면적으로 중단한 것이 4년 전이었으니까요. 4년간의 침묵.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세계 해군 역사를 뒤흔들 괴물을 잉태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430m 도크, KF-21N 함재기, 전자기 캐터폴트, 하나오션 수직 계열화, BAE 기술 이전.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죠. 새벽 2시, 보안 전화기로 펜타곤 정보본부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해군 동향에 대해 긴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4년간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 4번 도크의 위성사진을 보내주십시오. 30분 뒤 전송된 위성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4번 도크 위에 차폐막은 4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폐막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죠. 도크 주변의 차량 이동 패턴은 24시간 3교대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밤에도 조명이 꺼지지 않았고 자재 운반 트럭의 출입 빈도는 상업용 선박 건조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6개월간 거제항으로 입항한 특수강, 운반선의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항모 비행갑판에 사용되는 고장력 특수강은 일반 조선용 강제와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죠. 이것은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보안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모건 차관이었습니다. 캠벨,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한국 해군이 뭔가 수상하다는 보고가 CIA에서도 올라오고 있어. 차관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한국이 경항모를 접은 게 아닙니다. 중형항모로 격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5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중형항모. 한국이 자기들 돈으로? 네. 그리고 전자기 캐터폴트까지 독자 개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건 우리 기술이잖아. 한국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 모건 차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당혹감이었죠. 한국이 자체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당장 중단시켜. 뭘 해서든 막아야 해.
F-35B 계약만 날아가는 게 아니야. 한국이 독자 항모를 가지면 우리 통제권이 사라지잖아.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건 차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의 항모 건조를 막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막아야 하는 일인지에 대해 저희 생각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일단 내일 마지막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뒤에 최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또 다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측 동향이었습니다. CIA 아시아지부의 최신 보고에 따르면 중국 군사정보기관은 3일 전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항모 건조 정황이 중국 정보망에도 포착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보고서에는 장외이고 중장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 한국은 경항모도 접은 나라다. 이것은 정보 교란일 뿐이다. 하지만 보고서 뒷부분에는 중국 해군 참모부가 긴급 분석팀을 소집했다는 정보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장외이고는 부정하고 있었지만 중국 해군 수뇌부는 이미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비공식적으로 소집한 긴급 회의 기록이 CIA를 통해 입수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었죠. 일본은 이즈모급 경항모 개조에 7년째 매달리고 있다. 배수량 2만 6천 톤. 탑재 가능 항공기 12기. 그런데 한국이 7만 톤급의 36기 이상을 탑재하는 중형 항모를 건조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즈모급은 장난감에 불과하게 된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중형 항모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7년간 경항모 개조에 허덕인 시간이 완전히 낭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세계 4개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저희 머릿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왜 이토록 무모할 정도로 거대한 도박을 선택한 것일까?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면서까지,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하필 항공모함이어야 했는가? 그 답을 듣기 위해서는 내일 한국 합참의장과의 비밀 브리핑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커튼 너머로 거제도의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하나오션 조선소의 불빛이 밤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강철을 자르고 용접하고 세계 해군의 판도를 바꿀 괴물을 조립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로버트 캠벨. 한국전쟁 참전 해병대 상사.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미국인 중 한 명이었죠. 아버지는 생전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맨손으로 전쟁을 치른 민족이다. 그들에게 무기를 주면 세계 어떤 군대도 당해낼 수 없어. 어릴 때는 아버지의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죠. 한국인들은 맨손으로 전쟁을 치른 민족이라고 하셨죠.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맨손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로 태평양의 규칙을 새로 쓰려 하고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한국 출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박정훈 제독이 직접 호텔 로비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복이 아닌 전투복 차림이었죠. 그의 뒤에는 무장한 경호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기존 스케줄에 없던 것입니다. 합참의장님께서 직접 부차관보님을 초청하셨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원래 일정에는 합참의장과의 면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4일간 보여준 반응을 한국 측이 면밀히 관찰하고 비로소 마지막 카드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었죠. 차량은 서울 도심을 벗어나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40분 후 차가 멈춘 곳은 외부에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지하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자 넓은 작전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실 중앙 대형 스크린 앞에 한국 합참의장이 서 있었습니다. 별 4개가 어깨에 빛나고 있었죠. 그 옆에 박정훈 제독, 그리고 해군작전사령관, 방위사업청장까지 한국 군부의 핵심 인물 6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오늘 보여줄 것이 한국 군사 전략의 최고
기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캠벨 부차관보님, 먼 길 오셨습니다. 합참의장이 악수를 건넸습니다. 단단한 악력이었죠. 오늘 보여드릴 것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한국 정부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부차관보님의 직급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함정의 3D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일어섰습니다. 거대한 비행갑판, 앵글드 데크, 전자기 캐터폴트 2기, 항공기 엘리베이터 3기, 경납고에는 KF-21N 전투기 36기와 헬기 8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재 배수량 73,000톤, 전장 294m, 비행갑판 폭 73m. 이것은 미국의 니미츠급 항모에는 못 미치지만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6만 5천 톤을 넘어서고 프랑스의 샤를 드골급 4만 2천 톤을 압도하는 규격이었습니다. 중국의 푸젠함 8만 톤 바로 아래였죠. 합참의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경항모 사업을 중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3만 톤급 경항모로는 중국 해군의 팽창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중형항모로 도약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죠. 건조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68억 달러입니다. 9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죠. 경항모에 배정되었던 예산을 전용하고 하나오션의 민군 복합, 건조 방식을 통해 건조 비용을 30% 이상 절감했습니다. 68억 달러. 미국이 최신 항모 한 척에 130억 달러를 쓰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의 수직 계열화가 비용 효율에서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증명하는 숫자였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체 블록 조립이 65% 완료되었습니다. 전자기 캐터폴트는 지상 시험을 마치고 함정 탑재 준비 단계에 있고 KF-21에는 시제기 3호기가 비행 시험 중입니다. 전체 일정대로라면 4년 후 진수, 6년 후 실전 배치가 목표입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미 4년간 건조가 진행되었고 앞으로 4년이면 진수, 총 8년. 하워드가 말한 일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국은 하워드의 예측대로가 아니라 이미 그 궤도 위에서 달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합참의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캠벨 부차관보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70년간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기술 통제를 받아들였습니다. F-35B를 사야 한다는 압박도, 항모 기술을 자체 개발하지 말라는 암묵적 요구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 영해를 310번 유린하는 동안 미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동안 미국은 중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해경이 중국 군함에 밀리는 동안 미 칠함대는 태평양 반대편에 있었죠. 우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바다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합참의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품어온 결의가 응축된 강철 같은 목소리였죠. 그래서 우리는 경항모를 접고 중형항모를 택했습니다. 미국의 F-35B 대신 우리의 KF-21N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캐터폴트 기술 대신 우리만의 전자기 사출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도발이라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것은 생존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반박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모건 차관이 한국의 F-35B를 팔아 이윤을 챙기려 했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의 어민들은 중국 군함의 물대포 앞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었으니까요. 합참의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캠벨 부차관보님, 우리는 미국의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만 받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태평양의 대등한 파트너가 되려 합니다. 그 파트너의 손에 항공모함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에게 위협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34년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상대편의 경의를 느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서 워싱턴행 군용기에 오르기 전 박정훈 제독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부차관보님, 한국에서의 시간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죠. 제독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미국이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한국 해군의 기술력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의지였습니다. 박정훈 제독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4일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죠. 부차관보님, 아버님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해병대 상사로 장진호 전투에 참가하셨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중공군 12만 명에 포위된 채 싸우셨죠. 전후 절반을 잃으시고 귀국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지키신 나라가 지금 스스로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십시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로버트 캠벨은 올해 87세로 버지니아의 제향군인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어 대부분의 기억을 잃으셨지만 한국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아버지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진호에서 우리가 후퇴할 때 한국 소년들이 맨발로 눈밭을 뛰어와 부상병들을 업어날랐다. 신발도 없이, 총도 없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세상 어떤 군인보다 강렬했어. 저 민족에게 제대로 된 무기를 주면 세상 어떤 군대도 당해낼 수 없을 거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예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75년 전 맨발로 눈밭을 뛰어다니던 그 나라가 지금 7만 3천 톤의 항공모함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전자기 캐터폴트를 독자 함재기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군용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 지원 방안 동맹국 방위력 강화를 위한 무기 수출 전략. 모건 차관이 원했던 제목이었죠. 한국에 미국 무기를 더 팔기 위한 보고서. 한국을 영원히 미국의 고객으로 묶어두기 위한 문서.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 해군 독자 전력평가 및 기술협력 검토 보고서 인도태평양 공동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재정립. 이 제목 하나로 70년간 유지되어 온 한미 해군 관계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태평양을 지키는 대등한 파트너라는 선언이었죠.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기술 통제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대양해군 전력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는 동맹을 파괴할 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통제가 아니라 협력이다. 그리고 모건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님, 보고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시한 대로 쓰라고 했잖아. 차관님, 한국은 우리 고객이 아닙니다. F-35B를 안 사도 자기들이 만든 함재기가 있습니다. 전자기 캐터폴트도 우리 없이 만들었습니다. 항모까지 자체 건조하고 있고요. 이 나라를 통제하려 드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뭘 어쩌자는 거야? 파트너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차관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수직 계열화 건조 방식은 우린 유포트 뉴스, 조선소보다 효율적입니다. 전자기 캐터폴트 개발 속도도 우리를 추월했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미쳤군. 모건 차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쳤다고요.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4년 군 생활 동안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다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중국의 항모 푸제남이 시험 운항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일본의 이즈모급이 F-35B 탑재를 위한 갑판 개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한반도 남쪽 끝, 거제도의 밤바다를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그 불빛 아래에서 어떤 괴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중국이 310번 한국의 바다를 짓밟을 때 한국은 참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세계 해군의 판도를 뒤집을 강철의 답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맨손으로 전쟁을 치른 민족이다. 그들에게 무기를 주면 세계 어떤 군대도 당해낼 수 없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무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이 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 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를 잃게 될 것이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 동안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75년 전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스스로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바다를 넘어 태평양의 새로운 질서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치매로 대부분의 기억을 잃으셨지만 한국이라는 단어만큼은 아직 기억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눈에 한 줄기 눈물이 흐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발로 눈밭을 뛰어다니던 소년들의 나라가 7만 3천 톤의 괴물을 품은 대양의 주인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 한 척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5천년 동안 대륙과 바다 사이에 끼어 살아남기에 급급했던 한 민족이 마침내 푸른 대양을 향해 자신만의 깃발을 꽂으려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사의 첫 페이지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는 이제 아무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대한민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